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인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일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바뀌며 10%를 초과하더라도 소관기관 협의를 거치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택지를 전매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지침을 배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성, 입주민 현장 근로자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 시행 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이 비상 방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는 전염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각별히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택관리사협회의 대응 지침과 또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셔서 모쪼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모든 궁금증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 도움 드리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지금부터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유익한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이끌어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호종 부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장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에서 여러 부동산 대책을 이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교해 주셨습니다. 무려 19번째 두더지 게임, 그리고 이어서 더 무섭고 또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네, 제가 뽑으면서도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전 시간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떤 프로 선수, A 선수와 B 선수의 관계로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한쪽 선수가 일방적으로 18번을 이겼는데 19번째도 과연 그 승률을 어떻게 다만 몇 %라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주제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더지 게임이라고요. 두더지 한 대 뿅망치로 잡으면 아프면 쏙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튀어나오고 또 그쪽 때리면 또 숨고 또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핀셋 정책 자체가 이런 풍선 효과를 오히려 유도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두더지 게임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19번째 두더지가 과연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수용성이죠. 튀어나왔는데 두더지를 때려 잡았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셨던 부분 그리고 제가 봤던 좀 무서운 뉴스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월 20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벼르고 하다가 발표를 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책이 그렇게 강력하거나 우리가 움츠러들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말 그대로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 세 군데가 풍선 효과의 진원지다 해서 급격하게 어떤 상승폭을 이뤄냈다고 해서 좀 주목을 했었는데 그 주목한 지역은 우선 1차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맞불 작전이라고 하죠. 어떤 산불 크게 번질 때 앞에서 미리 불을 질러가지고
그 확산세를 멈추게끔 하는 그 맞불 작전을 놨는데 그게 이제 안양 만안구와 경기도 의왕시까지 확대 적용이 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규제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늘렸습니다. 그게 LTV를 축소했고요. 기존에는 60%까지 대출 나오던 걸 9억 원 이하분은 50% 대출밖에 안 되도록 우선 잠궈놨고 9억 원 이상 초과분은 30%밖에 대출이 안 되도록 우선 잠궈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 적용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정 대상 지역의 이런 LTV 10% 정도 낮췄다고 해서 과연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될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군데를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매매가 대비 평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에 대출을 잠궈놓는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실수요자들,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에 그냥 뭐 몇 년 동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밖에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실수요자는 영향을 받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내가 지금 돈 한 3억, 4억 모아가지고 한 3, 4억 더 대출 받아서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살 수 있는 집에 대출 한도를 내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으니 잠깐 정체기가 올 거고요. 기존에 주목을 받았는데 또 뭐 어떤 추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 투자자 마인드를 꺾을 수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대책을 19번째 대책이라고 공표해가면서까지 내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좀 타격을 줄 만한 또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대책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날 큰 행사가 하나가 있죠. 이 행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축제라고 해야 될지 어떤 시점이 있는데 총선이죠. 이 총선에 이 불필요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민심도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대책을 내놓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잡기는 잡아야죠. 수용성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항상 핑계는 똑같죠. 실수요자들이 집을 1주택을 가져야 되는데 투기꾼들 때문에 못 잡는다라고 정책을 펼치는 명목은 좋은데 실제로 타격을 받는 건 실수요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기는 해야 됩니다. 무슨 대책을 냈고 이 동네 내가 규제를 앞으로 시행할 동네에 어떤 흐름은 내가 정치를 시켜놔야 되니까 끝판불부터 꺼야죠. 우선은 끄자는 정부의 방침이 220 대책이 중점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제가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코로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아예 외출이 지금 두려워질 만한 상황 정도로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질병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총선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 이후에 추가로 20번째 대책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번째 두더지 망치를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수용성이 과연 급격하게 하락세를 기록을 할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망치를 세게 때려야 두더지가 들어가는데 세게 때리려고 하다가 손에 힘을 빼가지고 툭 건드리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도 급격하게 아래로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더 센 규제를 통해서 완전히 집어넣으면 다른 쪽에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예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용성이 잠잠해졌다. 2월 20일 날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좀 강력한 대책이다. 19번째 대책을 써서 풍선 효과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또 잡았습니다. 또 추가로 잡았죠. 이번에는 확대 적용해서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안양시 일부와 그다음에 의왕시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19번을 겪어봤습니다. 또 겪고 있습니다. 다음 두더지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쓰려면은 강력하게 규제를 쓰든가
아니면 전체 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지역이 땅값이 너무 오르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뭐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뭐 실수요자들이 전혀 뭐 돈을 10년 동안 모아도 집 한 채를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됐으면은 그냥 이 수도권 전체를 다 그냥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먼저 발표를 하고 실수요자들이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죠. 저도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강하게 때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때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럽니다. 안 그러기 때문에 옮겨갈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번째 대책이 아무리 강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망치를 두들기기 때문에 다른 쪽은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무슨 대책을 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조금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올리는 거 아닌가? 항상 제가 시장의 어떤 동향을 바라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먼저 통해서 가격 상승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발표가 또 소리 소문 없이 난 게 있습니다. 이 부실 벌점제라는 얘기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이 건설사들, 메이저 건설사, 중견 건설사 할 거 없이 모든 아파트를 분양하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어떤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벌점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부실 벌점제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 한 군데가 어떤 현장 한 군데 사고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사고 하나에 대해서 당연히 사고가 있으니까 제재를 해야겠죠. 벌점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건설사가 이 분양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이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럼 벌점이 한 현장에서 만약에 3점짜리 벌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사 주체에 대한 벌점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100개 현장에 대해서 그 3점을 다 분산해가지고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한 현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그 시행사 자체적으로 3점을 그냥 통째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 잘못만으로도 이 100개의 현장이 전부 다 올수도비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는 좀 강력한 대책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한 3분의 1 정도 지었어요. 아니면 요새는 그렇죠.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선분양 제도가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을 먼저 받고 청약금 먼저 받고 계약금 먼저 받고 그다음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일정 부분 올린 다음에 중도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어느 정도 다 지어진 다음에 입주 시점에 맞춰가지고 잔금 대출로 전환해서 입주를 해서 건설사는 먼저 자금을 조달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먼저 돈은 받고요. 이 자금 조달의 체계가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자금 조달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발표,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층간소음도 없앨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어떤 건설법에 따른 규제를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일상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 공급이 지금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이 마당에 꼭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전부 다 막아놨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건설사들이 토지 매입이나 어떤 개발에 대한 그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짓지 말라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한테 찍히면 너희 앞으로 분양 못할 줄 알아 이런 엄포라고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법이 시행돼가지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미래에 적용될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국내 그 시행평가에서 1위에서 20위까지 이제 메이저 건설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메이저 건설사의 전체 현장 75%가 마비될 우려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건설사는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선분양을 막아놓고
너희가 능력 되는 대로 너희 벌점을 맞았으니까 다 지을 때까지 우리가 감리할 거고 그때까지는 민간인한테 분양 못 해라고 해버리면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우선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공급을 전면 제한하겠다라는 어떤 엄포성 대책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급은 막아놨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이게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있는데 투자할 데는 없죠. 재테크 안 하는 사람도 없고요. 재테크 못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최소한의 적금이라도 들어놓고 최소한의 뭐 어떤 연금이라도 들어놓는 시대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재테크 상황을. 2018년 1월에 우리나라 최근 증시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한 2,500선을 초과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에 있었는데 이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보자면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죠. 어떤 테마주라든가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시가총액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0% 이상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증발을 한 상황이고 이 원인은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입니다. 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위주의 정책 개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벌을 혼내주겠다는 얘기 정부 초기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대기업을 해체시키고 대기업에 어떤 뭐 불이익을 주고 노동자들 위주로 어떤 정책을 개편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다. 최저임금이 뭐 10% 이상씩 이제 인상이 됐고요. 2번이나 올해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기업을 옥죄기 때문에 대기업이 위축되면은 대기업만 위축되는 게 아니죠. 중소기업이 1차적으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요. 중소기업이 일감을 주던 소기업들은 파산을 면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기업 자체에서 투자를 꺼린다고 해서 대기업이 망하진 않죠. 해외로 도망을 갑니다. 국내에 돌아다니는 투자 자금이 부족해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프라가 점점 바닥이 내기 때문에 누가 주식 투자를 할까요? 국내에다가. 첫 번째 주식이 왜 시총이 증발을 해서 우리 투자자 한 군데가 좀 이렇게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에 대비해서 그러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현금을 어디다 묻어놓을 거냐. 가장 안전한 건 금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저 얼마 전에 금 한 돈을 살려고 봤더니 30만 원에 육박해가지고 돌잔치 가기도 이제 무서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 시세 보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 1월 기준으로 급격한 인상폭을 보입니다. 안전한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점점 낮아지겠죠. 돈의 가치가, 우리 돈도 물건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한 거고 물물 교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돈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버리고 금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국내 금 시세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먼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돈이 불안하니까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겠죠.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기조가 좀 건전하다고 판단이 됐고 성장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2018년 1월 기준으로 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현금이 현금으로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계속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동자금. 그렇다고 뭐 예금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넘지 않는 예금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0.4%라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2017년,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봤다 그러면 예금을 만약에 들어놓으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수익을 보셨겠죠. 예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최근 3년간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재테크할 곳을 찾기 힘들어진 현금 부자들이 움직일 곳이 부동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 올랐고요. 금 올랐고요.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국내에서 이제 투자 금액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요.
투자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겪어봤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걸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할 곳도 지금은 없죠. 이 쏠림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경기 회복밖에 없는데 당분간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큰 게 하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와중에 공급을 완전히 잠궈버리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돈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를 원하는 투자자 그리고 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실수요층 숫자에 전혀 공급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서울 및 수도권이요. 수도권 외곽에 인프라 구축되지 않은 곳의 미분양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량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다, 재건축 못하게 한다 얘기가 많은데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말 그대로 선분양을 없애서 건설사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75%가 벌점제 대상 예정이라는 얘기는 75% 현장이 올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건설사가 그 후분양 시점까지 버틸 자금력이 되는지 그래서 줄도산이 혹시나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신도시 택지는 다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분양 일정이 언제 잡힐지 미지수로 빠져들겠죠. 정책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완고하고 강경한 정책이고 앞으로 실수요층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 공급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를 꼭 지금 했어야 될지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요. 앞으로 부동산 상승세 계속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대책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맞춤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부장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20 부동산 대책까지 19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풍선 효과는 기대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택 공급의 차질까지 우려되는 만큼 만약에 20번째 대책이 나온다면 이러한 시장 전반을 살핀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래도 정보 체크 시간에 이 상황에서도 좋은 부동산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장님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인근의 어떤 상가 건물, 수익형 상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부장님과 딱 한 지역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호정 부장님과 함께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인데요.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서 상가를 오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상가의 가격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6억 9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월세를 생각하시면서 상가 투자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악구 봉천동의 상가입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 메리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서울대 입구역 인근, 서울대 입구역이라 그러면 서울시 전체 지하철 노선 역세권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10번째로 많은 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라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변은 다 아시다시피 유수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재적 학생 수만 8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강남, 여의도까지 한 라인으로 전부 다 이동 가능한 업무지구까지 굉장히 이동이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우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이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총 수요 16,300세대, 인구수로 따지면 한 3만 5천 명,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합치면은 거의 한 2만 세대에 가까운 배우 수요가 이 인근 상권을 전부 다 이용하는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근에는 그 서울대 입구역 위주로 우선은 샤로스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슈가 될 만한 길이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 충분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어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나머지 수요층, 직장인이나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통 골목을 따라 내려오는 행운동 먹자골목촌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슈 될 만한 곳에 가보시면은 사람들 줄을 길게 서가지고 먹을 거 기다리는 웨이팅하는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층의 수요와 그리고 중장년층의 수요까지 한꺼번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상권 두 곳을 충분히 이제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일별의 유동 인구 보시면은 거의 꾸준하게 10만 명에서 11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 순환로변을 끼고 있는 교통편도 워낙에 많거니와 그 주변을 역을 이용해서 주변 배후 수요까지 이동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유동 인구로 책정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실률, 서울 내에서 1위입니다. 0.6%에 불과하고, 공실률이 워낙에 좋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그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연간 5.3%의 월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만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신림선은 2022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도 당연히 경유를 하는 노선이 될 것 같고, 서부선 경전철은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착공 논의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연장 논의까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개발 호재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 시세 1층 구분 상가 기준으로 6억 9천만 원에서 비싼 쪽은 9억 원까지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월 임대를 책정을 했을 때 보증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에 보증금이 가능하고요. 임대 수익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실투자 금액 2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슈가 될 만한 대로변의 상가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꼭 좋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는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 근처니까요. 대학가의 수요, 그리고 근처의 대단지의 수요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호종 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부동산 정보 드리려고 오늘 이분 나와주셨는데요. ENR 연구소의 김창봉 본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수많은 부동산 가운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강남 지역 선별을 오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의 어쩌면은 1번지가 될 수 있는 서울 안에서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소형주택과 그리고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형주택과 상가 오늘 강남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다세대 주택 오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세 만나볼게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거기다가 9호선에 또 분당선까지 정말 입지적인 조건이 참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 조건 따져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제 선정능력입니다.
우리가 강남이라는 지도를 딱 이제 펼쳐놨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어쩌면은 선정릉역인데 바로 선정릉역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9호선입니다. 9호선과 그리고 이제 분당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대표할 수 있는 업무 단지를 뽑자 하면은 사실은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인데 우리가 9호선이 연장이 신노년역에서부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언제 개통이 되었습니까? 바로 2015년 9월 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맞춰 바로 이 봉은사로가 지금 계속해서 대로변에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이제 테헤란로에 거쳐서 제2의 업무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봉은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이제 테헤란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대기업에 대한 수요,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 바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싱글족, 바로 1, 2인 가구들의 어떠한 이제 가구 조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4인 가족을 뛰어넘는 추월하는 그러한 가구가 바로 1, 2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안에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인데 여기에서 대기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유흥가라든지 그리고 또 단기 임대 수요라든지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요까지 합한다 하면은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주변의 대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학원가에 대한 수요 이러한 수요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공실률도 그렇고 그리고 임대료 하락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이 가장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논현동에 가장 1인 가구가 많은데 오늘 저희가 분리형 원룸으로 1인 가구에게 딱 적합한 그런 지역을 만나볼 겁니다. 자, 개발의 1번지, 그러니까 투자의 1번지라고 부르는 건 개발 호재 때문이잖아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바로 GBC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 자, 우리가 2014년도에 현대차에서 이곳을 10조 5천억을 들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 현대 측에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2014년 9월에 옛 한전부지였죠. 바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6년여 기간 동안 사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안전관리 계획인데 이 안전관리 계획만 통과를 한다 하면은 오는 3월에서 4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시게 되면은 펜스가 철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은 2020년 착공 예정이고 그리고 완공은 2026년 완공 예정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어떠한 인프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추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곳 바로 이제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105층까지 높이로는 569m라고 합니다. 제2의 롯데타운보다 더 높은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 바로 이제 옛 한전부지의 이곳이 그 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축구장의 11배의 규모를 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의 규모만 11배의 규모에 달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그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는데 바로 대표할 수 있는 게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숙박시설, 호텔, 그리고 문화관광, 집회시설, 여기에서 이제 마이스 산업인데, 자, 우리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싱가포르 그리고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이러한 도시에 이어서 3대 마이스 관광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마이스 산업, 마이스 인프라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이곳에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 했을 때는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27년간 265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다양한 어떠한 이제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그러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서울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 호재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직장인에 대한 수요도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제 삼성역이죠. 삼성역에 몇 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섭니까? SRT는 물론이고 여기에 GTX 그리고 유래 신사선 총 5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올해 6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고 합니다.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사실 5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계획 단계에 있던 그러한 이제 호재들이 앞으로는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다양히 들어서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한복판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소중한 여유 자금을 투자하려면 이왕이면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강남 지역에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남 지역은 비싸서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소형 주택이니까 좀 부담이 없을까 궁금한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울 안에서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 비쌀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싸지만은 임대료 역시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임대료는 2억 9,500에서부터 3억 50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 5천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분석 도움 주셨습니다. 궁금증이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02-3153 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강남구에서도 핵심 지역인 논현동에서 1인 가구 위한 주택에 대한 투자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강남 지역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대규모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라는 지역인데, 강남이라는 지역은 현재로서도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동에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쟁력까지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완벽한 생활 환경.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학군이 되겠죠. 학군이 되겠고, 그리고 교통이 됩니다.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바로 9호선을 가지고 있죠. 9호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1, 2인 가구가 주거하기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주변에 상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상가의 가격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여러분들 교대 쪽으로 가보면 이 서초 법조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이런 업무 단지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 가능한데요. 바로 이런 곳의 상가라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초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 소형 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는 상가 투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그러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집 밖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유의할 점이 앞으로 더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이제 갈 곳은 바로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소형 상가입니다. 소형 상가이면서도 오피스입니다.
바로 업무 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바로 상가이고, 그리고 이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그 이유가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주변에 업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주인구 역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 강남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리고 상단부에는 강남 고속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2호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서울로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 수요들, 2호선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수요들이 바로 교대역으로 와서 환승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권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헤란로의 연장선입니다. 쭉 지나게 되면은 강남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교대역이 나오는데, 업무 시설로서의 어떠한 역할이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남구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현재로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임대를 놓았을 때, 이곳은 이제 업무 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실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지역이든 공실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공실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금 확률이 낮은, 퍼센테이지가 낮은 지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상가라든지 그리고 오피스 투자할 때는 대형보다는 소형의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임차에 대한 수요들이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대역 근처에서 소형 상가 겸 오피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위치가 이제 테헤란로나 서초대로 가깝고요. 또 강남역 근처니까 개발 호재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이 지역에 이르는 어떠한 개발 호재들에 있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나보는 곳은 교대역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제 집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이제 뽑자면은 바로 이제 교대역에서부터 강남역 그리고 서초역 이 일대가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추가 검토입니다. 현재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라인, 현재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상업지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지정을 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능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용도지구 상향이라든지 용도지구 상향, 그러니까 종상향이죠. 뭐 주거 지역을 상업지로 이렇게 종상향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대역에서 서초역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신축의 건축물로서, 노후된 건축물을 신축의 건축물로서 재탄생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강남역을 가보시게 되면은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오롱 부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규모 부지 간의 연계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지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개발을 앞두고 종상향으로서 상업지로 어떠한 용도 지구를 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집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의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그 삼성동에만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 유유지죠. 바로 롯데칠성 부지인데, 이곳도 역시 하나의 일자리,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제 47층의 2개 동으로
상주 인구만 약 4만 명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바로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들어섰을 때 그 일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오피스텔, 분양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더 커졌고 그 이유가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롯데칠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서초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역에는 바로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상부에 이미 그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터널이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하나의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단순한 업무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업무시설을 계획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공 시기는 2023년에 이렇게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자 교대역에서 강남역을 가보게 되면은 롯데칠성 부지가 있고 그리고 서초역으로 가보게 되면은 바로 서리풀 업무시설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대역은 교대역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새롭게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인데 굉장히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개발 호재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형 상가라고 하고요. 상가로도 활용 가능하고 또 오피스로도 좀 활용 가능한 부동산이라고 하셨어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한번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금액으로는 2억 6,500에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규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뭐 조정 지역이라든지 투기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적으로 LTV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나 또는 지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가로서는 이러한 이제 대출 담보대출이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없는데 대출을 받게 돼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이겠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4천에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상가 투자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신규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된 그런 건축물들, 특히 상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축에 대한 어떠한 공급이 제한적인 그러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나보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변을 보게 되면은 교대역 주변을 보게 되면은 대규모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대규모의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가도 역시 어떠한 이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수 요청을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상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가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제 상업시설이죠. 판매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그리고 또 여기서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상업시설로서의 임대 수요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업무시설로서의 임대 수요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형 평수가 아닙니다. 소형 평수입니다. 앞으로는 이 소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실률도 그렇고 임대로 바로 지연이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거나 바로바로 차기 임차인을 맞춘다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소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구 서초동에서 활용성이 돋보이는 소형 상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프라인에서도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1대1 무료 상담이 매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고요.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서울 지역의 투자 방법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창범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도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 이용하셔가지고 궁금증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